2월 6일 투자뉴스입니다. 구글이 챗GPT에 맞설 제품을 개발 중인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5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 허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 우려에도 SK온의 누적 수주액이 29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K2 흑표 전차가 비록 노르웨이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한국 전차가 독일 전차와 동등 이상임을 입증했다며 전망은 더 밝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X 세미콘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동맹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LX 세미콘 DDI를 사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서비스 매출 4%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1시간 전이네요. 전략과 종목 미리 준비해보죠.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장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애플페이 이슈 짚어봅니다. 드디어 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대한민국 스마트폰 이용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폰 이용자도 이제는 간편 결제를 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삼성페이가 독주해오던 간편 결제 시장, 양강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휴대폰 시장의 점유율에 따라서 양강구도가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애플페이가 드디어 올해 곧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 결제 시스템이죠. 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신용카드사와 함께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도입 추진 가능성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앞서 원래 그 현대카드가 이제 미국 애플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계속 준비해 왔는데 이게 좀 더 본격화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근데 항상 이런 간편 결제라는 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관련 소비자들 보호 그리고 이제 영세 중소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삼성페이의 어떤 라이벌과 경쟁 구도가 제대로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점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상륙이 확정된 애플페이. 사실 벤사들, 지급결제 대행사들은 수수료로 돈을 버는 사업이죠. 애플페이 도입에 따라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론 카드로 결제하나 애플페이로 결제하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변동성 국내 증시에서 유념하셔야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GPT, 아주 돌풍이 무섭죠. AI가 일상으로 성큼. 챗GPT 이슈 주말 사이 나온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오픈 AI 경쟁사에 4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AI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발맞춰 분주해질 수밖에 없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챗GPT라는 게 나왔을 때 이게 뭐지라고 한번 찾아보다가 순간 이제 나왔던 게 그동안 우리가 사실 반도체 하면 파운드리 얘기만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파운드리에서 사실상 묻혀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에 뭔가 이제 불을 붙여줄 만한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걸 보면 예전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미국의 회사가 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은 주가가 좀 동력을 잃을 만하다 싶으면 이제 가상화폐 채굴도 한번 빵 뜨고 또 잃을 만하다 싶으면 코로나19 때문에 PC 수요 증가로 빵 떠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자꾸 이렇게 회사를 도와주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반도체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AI 반도체 응용처가 좀 대폭 확대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인데 사실 거의 완벽한 사실이겠죠. 팩트에 가까운 사실인 것 같고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반도체 하면 파운드리만 생각을 하고 30년째 세계 D램 반도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3위죠. 물론 좀 많이 퍼센티지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생각은 사실 잘 못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챗GPT가 D램 반도체 시장에 불을 확 지펴준 그런 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6년도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봤을 때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100조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중장기 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구글은 이제 챗GPT의 라이벌인 AI 스타트업 엔스트로픽에 5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잘 아시는 대로 작년 연말에 이제 반도체 한파가 나왔을 때 이걸 기술력으로 우리 돌파하겠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초로 12나노급의 공정이 적용된 DDR5 16기가를 이제 개발해서 작년에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미 AMD와의 호환성 테스트까지 작년에 마친 상황이니까 올해 이게 실제로 이제 양산이 돼서 이제 판매되기가 시작하면은 본격적인 DDR5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던 D램 반도체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관련주인 우리나라 관련주인 대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쭉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 메모리와 GPU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이 그 중에서도 또 낸드 플래시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속. 그럼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어제 원고를 작성을 하다가 네. 조금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제 챗 GPT를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 발전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혜를 가져올까라는 것을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직접요? 네, 제가 직접 질문을 해봤는데 어떤 대답이 나오던가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근거가 굉장히 좀 명확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메모리 스토리지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그 프로세서 시스템 온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반도체 SoC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근거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전력전자 이거는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근거들을 다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화 형식으로 했는데 상당히 근거가 있게 말을 했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SoC 반도체에 대한 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이게 미국 쪽에서는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쪽이 워낙 이제 GPU 쪽에 뭐 강자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거는 CPU, GPU가 있지만은 이제는 NPU라고 하는 반도체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 설계 쪽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 학습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뉴럴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신경망이죠. 이 뉴럴에 대한 반도체가 이제 NPU입니다. 근데 NPU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아직까지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퓨리오사 AI 뭐 이런 기업들이 뭐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부각을 많이 나타내고는 있는데 이 기업들을 가진 업체들 그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업체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NPU 반도체 지분을 갖고 있는 DSC 인베스트먼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DSC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퓨리오사 AI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C 투자도 나섰고 원래 시리즈 A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어떤 뭐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솔트룩스, 코나테크놀로지 이 종목들은 너무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분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NPU에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 관련해서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국내 종목, 국내 증시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네요. 자, 반도체 이야기 이렇게 해봤으니까요. 오늘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차 전지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엔솔, 삼성, SDI 아주 주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란히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후발주자 SKO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누적 수주액이 290조 원을 돌파했대요. 이거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예, 그렇죠.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생산 규모, 즉 캐파, 니콜 뭡니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생산이 바로 그 전기차에 부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생산하냐. 방금 이생급 말씀대로 LG엔솔하고 삼성 SDI는 만든 그 즉시 바로 어딘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SK온,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이 돼 있죠.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전기차죠.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의 EV6 또 벤츠라든가
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SK온이 얼마 정도 생산하냐면 88기가와트입니다. 우리 전기차 80만 대 정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데 앞으로 2년 남았죠. 2025년도에는 자그마치 지금 규모의 3배 정도 됩니다. 220만 기가와트, 즉 전기차 트럭에 22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마불사라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일반 내연 기관차하고 전기차 기관의 그 비율이 약 5대5가 될 때까지는요. 2차 전지 계속 성장성이 있습니다. 정말 3사중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주가 상승에 비해서 지금 SK온의 주가 상승은 너무나 저조하다.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온의 누적 수주 290조 원 돌파, 이에 국내 배터리 3사 누적 수주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SK온이 최근에 조금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고 이제 그 하위 업체에서 이제 장비 발주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어떤 그 배터리 기업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IR 담당자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는 절대 그 어떤 산업에 대한 1등하고 손잡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등과 손잡았을 때 그 1등이 가질 수 있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2등, 3등과 손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지만은 현대차가 LG랑 손을 잡지 않고 SK나 뭐 이쪽으로 손을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는 아이오닉 5랑 EV6에도 이제 SK온 배터리가 이제 장착이 될 텐데 그러니까 3사 밸류체인은 전체적으로 다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췄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고 내연기관차는 계속 역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전기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셀 배터리 3사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위 업체에서 이번에 SK가 공시를 낸 거는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윤성의 FNC랑 PNT가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쪽의 SK 쪽 공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모나 지금 시기를 봤을 때는 이 발주나 어떤 추정치를 봤을 때는 SK 공장일 텐데 저는 하위 업체, 장비 업체인 PNT나 윤성 FNC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이죠. 제가 갑자기 지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터리 네바다였습니다. 네바다 공장에 대해서 이제 한 공장에서 100기가와트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 면적을 살펴보니까 면적이 생각보다 100기가와트를 생산을 하는데 면적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습식 공정인데 건식 공정으로 좀 변환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습식 공정에서 건식 공정으로 갈 때는 이 NFP 용매를 건조시키는 공정이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증류탑도 설치를 안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믹싱 공정하고 아니면은 코팅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게 저는 윤성 FNC랑 PNT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식 공정으로 가더라도 이 장비는 발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업체를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과정에 따라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PNT와 윤성 FNC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용희 수석님은 2차 전지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장비 업체에 주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좀 PNT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슈는요. 방산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 노르웨이 사업 수주전에서는 독일에 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를 보고 비록 우리 사업 수준은 실패했지만요. 전망은 더 밝아졌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전망 진짜 밝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 나온 기사 제목들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국산 K2 전차 노르웨이 고배 뭐 아쉽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전차들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성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상 좀 굉장히 운이 좋게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에 어디에서 독일한테 어느 나라한테 제가 밀렸나 사실 몰랐습니다. 독일인지 모르고요. 어디에는 밀렸나 봤더니 독일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독일에 보면은 레오파르트 2A7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차가 있는데 여기에 밀렸길래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밀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축구 대표팀을 얘기할 때 전차군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이 전차 맨 앞에 두고 그냥 쭉 깔고 그냥 가는 게 전략이었었는데 사실 막상 독일 친구들이 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전차군단이라는 얘기 잘 안 쓰고요. 예전에 어떤 외신 기자가 이제 그런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차를 앞에 내세우고 했었던 그런 전력을 따가지고 이제 독일을 전차군단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독일의 전차 기술력은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유명합니다.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또 제가 노르웨이 부분을 봤을 때 노르웨이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국가적 사업 입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 체제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투명한 어떤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투명한 평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노르웨이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과 우리나라가 마지막까지 이제 남았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충분히 다른 나라한테도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든 타이트한 요구 사항을 다 만족을 시켰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그래서 끝까지 경쟁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전차의 우수성을 이제 증명되는 어떤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뭐 독일한테 좀 졌다고 하지만 이 수주전을 분명히 다른 국가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차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이 전차가 가성비가 더 좋다, 훨씬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다른 국가들이 충분히 접근할 수도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더 밝아졌다라고 하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들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계속 좀 깁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번 관심을 쭉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번 방산 이슈를 통해서 전망은 더 밝아졌다고 하는데 연계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방산주 투자 포인트 좀 제시해 주시죠. 근데 저는 이거 히스토리부터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군사 쪽 잘 아시는 분이나 관심 많으신 분들은 원래 노르웨이 쪽 수출이 좀 힘들 거라고 이미 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우리가 K2 전차를 사줄 테니까 이 조건을 들어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NSM 미사일이나 본인들 이제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JSM이나 아니면 NSM 미사일을 사줘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까놓고 얘기해서는 물물 교환하자라는 거죠. 그렇기 이거 때문에 줄게, 이거 나한테 받아와, 쉽게 이런 말씀드리면 거죠? 네, 그냥 물물 교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2023년 하반기에 이제 미사일 조립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시험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JS 미사일을 굳이 사야 될까? 이거 불필요한 물건인데, 근데 너네는 K2 전차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들이 조금 그 소위 말해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이제 채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독일 전차가 지금 레오파르트 EA7 같은 경우에는 450억이고 K2 전차가 150억입니다. 근데 가격도 3분의 1이고 성능은 당연히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가 조금 더 우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영업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수출은 뭐 굳이 무산이 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폴란드만 하더라도 지금 공장 풀캐파로 돌려가지고 몇 년간 돌려야 됩니다. 지금 1000대 보내려면. 그리고 현지 생산해가지고 폴란드 쪽에 현지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유럽 쪽에 수출할 생각도 있죠. 근데 이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동 지역 보시면 이집트나 바레인 쪽 수출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도 K2 전차 구매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우리가 노르웨이랑 저거를 불필요한 미사일을 사더라도 사서까지 저걸 수출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은 약간 갑 같은 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만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네네. 거죠.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네.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이나 그 LIG X1에 대한 좀 아직 실적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NSM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되는 게 LIG X1에서 만든 해성 미사일인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탑재가 많이 안 될 텐데
NSM 미사일도 이제 도입을 안 하다 보니까 LIG 넥슨도 좀 긍정적이고 현대로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은 일단 고배를 마셨지만은 이로 인해서 우리는 나무를 볼 게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 우리의 또 가성비와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카카오그룹주를 비롯해서 뭐 조선주, 화학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리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LG U+, 여러분들 통신업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참 주가 안 오르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사실 통신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얼만큼 온 주식 이렇게 봤는데 금년 들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챗 GPT 이게 뭡니까? 아무리 챗 GPT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어도 통신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아까 한영희 수석이 질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챗 GPT 할 때 반말한 줄 알았어요. 야, 수혜 받을 수 있니?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우리 한영희 수석님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GPT 답도 아주 친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챗 GPT도 통신이 있고요. 두 번째, AI, 말 그대로 인공지능도 사실은 통신업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율주행 아시죠? 자동차에서 통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통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 드리는 게 뭐냐면 커넥티드카입니다. 커넥티드카가 뭐냐면요. 어이, 리보, 나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막혀. 나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 밥을 해놔. 바로 집으로 연락할 수 있는 자동차와 우리 실생활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커넥티드 부분이 작년에 LG U+의 50% 이상 성장한답니다. 그 사업 분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KT도 있고 SKT도 있고 LG U+도 있는데 통신업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주가 수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그런 어려움을 저조함을 극복하고 아주 부각되는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LG U+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LG U+ 지난해 영업이익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카카오그룹주들의 실적 전망이 궁금해지는데 미리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네이버는 부진한 실적 발표에서도 메타에 따라서 메타 급등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 아주 폭등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카카오그룹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카카오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도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저는 게임하고 일단 뱅크 쪽은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는 지금 컨센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영업 손실이 240억에서 뭐 250억 사이 뭐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이 조금 부진한 실적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 증권주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다음에 하나 조금 긍정적인 거는 그나마 수급 상황이 좀 괜찮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 보시면 빅테크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의 거의 뭐 대주주격이죠. 이제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이제 3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좀 긍정적인 수급 이슈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게임즈나 뱅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잘했다. 작년 4분기 뭐 장사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딘이 이제 조금 출시일이 많이 뭐 지났죠. 지나면서 원래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하자마자 매출이 쫙 올라오고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하향 안정화가 지금 많이 됐었고, 우마무스메는 일본하고 좀 차별점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잘 지나갔고, 그러면 2023년에 좀 기대되는 건 이제 에버소울이나 아케이지워, RS 이게 조금 기대감이 있는데, 좀 대작이다 보니까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코픽스 금리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대출 수요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게 조금 이자 이익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선방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뭐 발표 나봐야 알겠지만은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는 좀 저는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회사인 이제 카카오도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이번 주 좀 변동성 유념하시면서 실적 어떻게 발표되는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제시되는지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뉴욕 증시, 금요일 뉴욕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증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하지만 고용 지표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탄탄하다는 걸 증명을 해줬거든요. 단기 조정에 진입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말 그대로 미국같이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에서 실업률이 3%대에 불과하다? 이거는 정말 완전 고용이다라고 봐도 큰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의장 뭐라 했습니까? 두 가지 핵심적인 말을 했죠.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자주 했고요. 또 한 가지 뭐죠? 앞으로 2번 정도 금리 더 올릴 거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디스인플레이션에 집중했습니다. 야, 제롬 파월 장 좋게 보는구나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라? 아니 고용이 이렇게 거의 완전 고용 되면은 잘못하다가 금리 계속 올릴 수 있겠네. 5월 달에 FOMC에서 또 금리 올리겠네. 이렇게 돼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미국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죠.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미국 시장은 분명히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조정 안 나온다고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죠. 조정 없는 상승 있을 수 없답니다.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경계감을 가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